네, 물리화학 2 개천절 보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1.2절까지 해서 마이크로파 분광학, 그러니까 분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11.3절부터 우리는 적외선 분광학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자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이 적외선의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분자의 진동 운동이 이 적외선의 파장을 가지는 빛을 흡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자의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화학 결합을 원자 두 개가 이런 용수철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자의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화학 결합을 우리가 용수철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용수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분자의 진동을 그리고 진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조화 진동자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화 진동자의 시작은 후계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벽에다가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용수철의 자연 길이에서 우리가 얼마간 이런 힘을 줘가지고 용수철을 늘려주게 되면은 이 용수철은 어떤 종류의 힘을 받게 되나요? 우리가 용수철을 자연 길이에서부터 x만큼 늘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x만큼의 변이를 가해주게 되면은 용수철은 원래 자기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복원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용수철이 받게 되는 힘은 변이 값의 마이너스. 그래서 힘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언제나 그랬지만은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되고, 비례상수 k가 바로 용수철 상수가 되겠습니다. 즉 용수철이 얼마나 뻣뻣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물론 힘상수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용수철이 뻣뻣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이 자세한 가정이 조금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를 번역한 건데요. 심플 하모닉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용수철을 적당 정도의 변이 x를 가했다가 놓아주면은 용수철이 움직이죠. 용수철에 달려있는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체가 하게 되는 운동의 궤적이 단순 조화 운동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겼다가 놓게 되면은 주기적인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후계 법칙 F는 마이너스 KX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뉴턴에 따르면은 힘 F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쓸까요? 가속도 A가 되는데 이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변이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후계 법칙에 따르면 이 힘 F가 마이너스 kx라고 했죠. 그럼 결국에는 식의 모양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변이 x를 시간에 대해서 함수로 나타내고 있는데,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질량이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줬더니 그 값이랑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해서 어떤 상수, 힘상수 k를 곱해준 것을 더하면은 0이 된다. 요게 조금 해석이 어려우시면은 위에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x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질량 m을 곱해줬더니 그것이 자기 자신 모습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 k를 곱한 것과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함수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두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상수로 달려 나오는 거. 그렇죠. 바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c2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c1, c2는 임의의 임의의 개수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임의의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은 루트 n분의 k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 xt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고 나서 얻게 되는 개수들을 결정을 해야 되죠.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은 초기 조건에서부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초기 조건 시간 t는 0에서 우리가 용수철을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용수철을 어느 정도 늘려놓죠, 그죠? 용수철을 어느 정도 늘려놓는데 용수철의 초기 변이가 뭐냐 하면은 용수철 초기 변이, 그게 바로 잘 모르니까 a라고 하는 값만큼 늘려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간 t는 0 넣었을 때, 그럼 x t는 0일 때 계산해 보면은 사인 텀은 사라지고 남는 거는 c2만 남게 되죠. 코사인 텀만. 이게 바로 a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c2라는 개수는 초기 변이 a와 같다. 두 번째 조건. t는 0일 때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용수철을 이만큼 잡아당겨서 늘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 t는 0일 때 이 용수철은 아무런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순간에는 정지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수철의 속도는 0이다. 그러면 우리가 변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변이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 그때 0초에서 속도는 0이다. 그러면은 dx dt를 한번 구해보면은 c2에 오메가가 빠져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마이너스 c2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t를 0 집어넣게 되면 사인 텀은 사라지고 여기 앞에 텀만 남게 되죠. 제가 왜 여기를 C2라고 했을까요? C1이라고 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t가 0일 때 그럼 이 값이 1이죠. 그런데 요 값 그러면은 dx dt t가 0일 때는
C1의 오메가라는 뜻인데 이 오메가는 0이 될 수가 없죠. 정의 자체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루트 n분의 k로 주어지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곧 C1이라는 개수가 0이 된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xt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 하면은 a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루트 n분의 k로 주어지는 값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뭐를 나타내고 있냐 하면은 이 파동, 이 파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웨이브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 함수가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느냐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오메가가 2파이 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뉴가 진동수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수철의 진동수를 2파이분의 오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래 오메가의 식을 그대로 쓰면은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다. 그래서 이 용수철이 얼마나 자주 빠르게 진동하느냐는 이런 식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책에 있는 표현이랑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책에는 사인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잡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를 그려 놓은 것이라서 그래서 변이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고요. 제가 풀었을 때는 용수철을 이렇게 늘려놓은 경우를 초기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초기 조건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둘 다 맞는 거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용수철의 변이를 계산을 해봤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떤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지잖아요. 이 형태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힘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힘이라고 하는 녀석은 포텐셜을 거리 혹은 위치에 대해서 미분값을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포텐셜이라고 하는 값이 힘을 가지고 적분 형태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고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fx 형태가 어땠나요? 마이너스 kx예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집어넣고 적분해보면은 kx dx 플러스 c 이거 k가 상순위가 빠져나가면은 그냥 x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c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상수 c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상수 c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겠죠? 에너지가 x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화학이나 물리에서나 그 에너지의 차이에 더 관심이 있지 에너지의 절대값 여기 C가 어떤 값이냐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X가 0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0으로 잡자. 그래서 그냥
V는 2분의 1 kx 제곱의 모양이다. 그렇게 그냥 그리자는 거죠. 이렇게 큰 문제 없죠, 그죠? 어차피 우리의 관심사는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용수철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보전이 된다라는 거는 그냥 제 노트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은 벽에 고정이 되어 있는 용수철의 어떤 물체, 우리는 뭐 이거를 원자로 생각하고 싶죠. 이런 경우로 생각해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나 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자라고 하는 녀석은 벽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일정한 질량을 가지는 두 개의 원자로 화학 결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위의 경우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 밑의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까,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화진 동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화진 동자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조화진 동자가 영어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이기 때문에 줄여서 우리가 HO라고 부르거든요. 이 HO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 하면은 이원자 분자의 진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가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질량 M1, M2인 원자가 둘 사이의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운동을 묘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L0라고 할까요? 초기 위치를. 그리고 나서 이 수직선상에서 X축의 수직선상 위에서 M1의 위치를 X1이라고 하고 M2의 위치를 X2라고 해볼게요. 제가 방금 전까지 강의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강의 찍기 직전에 그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 있잖아요. 아이맥 자꾸 보다 보니까 거기 자꾸 뭐 M1 칩, M2 칩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그게 제 눈에는 이게 그걸로 보이네요. 네, 아무튼 잡소리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각각의 원자들이 받는 힘, 첫 번째 원자가 받는 힘을 F1이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 M1A가 되고,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X1의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수철을 L0에서 뭐 L만큼 늘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더 늘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 늘린 거리가 L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M1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는 이 첫 번째 원자, 첫 번째 입자가 받게 되는 힘은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변이, 여기서는 델타 L이 되겠죠. 결국 델타 L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난 거리 L에서 초기 거리 L0를 빼준 것이 되니까 L 빼기 L0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초기 위치 L0는 고정된 값이지만 늘어난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가변적인 값이고, 그리고 얘가 그러면은 위치가 X1, 위치가 X2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구별하자면은 얘는 X1의 제로, X2의 제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를 X로 표현을 하면은 X2 빼기 X1이 될 거고, 거기에 빼기 L0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원자가 받는 힘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원자가 받는 힘은 위에처럼 쓰면 m2a인데 m2에 d제곱 x2 나누기 dt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원자가 받는 두 번째 입자가 받는 힘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입자가 늘어난 용수철에서 받는 복원력이 요 방향이죠. 뭐 방향 자체는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이런 특정한 방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M2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두 번째 입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받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재밌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요거 있죠? 그 x와 시간에 대한 내용들 있는 부분과 요 힘의 크기 부분을 한번 더해보죠. 그 양변을 더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질량이 상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m1x1 더하기 m2x2는 이게 지금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중심 x는 전체 질량 m분의 m1x1 더하기 m2x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어떤 평균 값을 계산을 하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웨이트를 줘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의 모양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m1x1 더하기 m2x2가 뭐랑 똑같냐 하면 mx와 똑같다. 질량 중심 곱하기 전체 질량의 값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mx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dt제곱에 mx는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질량 m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뭔가요?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가 0이다. 그죠? 질량 중심에 가해지는 힘이 없다. 즉 가속도가 0이다. 이 말은 질량 중심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진동 운동을 할 때에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등속 운동을 하거나 뭐 정지해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 중심을 두고 원자들의 어떤 위치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운동을 조화 진동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파 분광학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용수철에 두 개의 물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바디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원바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계속 해볼게요.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썼던 식 있죠. 그 첫 번째 입자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K의 x2 빼기 x1 빼기 L0. 그 다음 두 번째 입자가 받는 힘이 마이너스 K의 x2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식의 모양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m1분의 k x2 x1 l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똑같이 질량으로 나눠 가지고 m2분의 k x2 x1 l0.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더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는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제곱 x2 dt제곱 빼기 d제곱 x1 dt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럼 아래쪽이 먼저 나오게 되겠고요. 는 마이너스 m2분의 k x2 x1 l0, 그리고 빼기 위의 식 부분이 나오겠죠. m1분의 k x2 x1 l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식을 봤을 때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k라고 하는 상수가 앞뒤에 공통되고, 그리고 변위에 관련된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묶어내 주면은 마이너스 k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 그 다음에 x2 x1 l0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질량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이게 바로 환산 질량 μ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변이 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변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μ분의 kx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지금 변이 x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자의 위치 x2, 첫 번째 입자의 위치 x1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가 어쨌든 한 개 있어야지 하나의 미방에서 하나의 변수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x2와 x1을 x라는 변수로 좀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빼기 0을 해줄 거예요. 빼기 0은 아무런 결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빼기 0 대신에 시간과 관련 없는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그게 곧 0이죠. 예를 들면은 초기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L0는 상수기 때문에 상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0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0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요 오퍼레이터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뽑아내고 나면은 x2 빼기 x1 빼기 l0.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변이 x가 되죠. 그래서 d제곱 dt제곱에 x 여기 위에 붙일까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은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우변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다시 써보면은 d제곱 x dt제곱은 마이너스 μ분의 kx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모양을 뭐 굳이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쪽 면이, 용수철의 한쪽이 어떤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두 식의 차이점은 뭔가요? 바로 원바디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질량 m을 쓴 것에 반해서 우리가 두 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투바디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질량 m 대신에 환산 질량 μ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의 경우에도 여기는 μ분의 k인 것에 반해서 여기는 루트 n분의 k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해밀토니안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지는데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텀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를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1차원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2분의 1 k x제곱으로 주어진다라고 배웠죠. 그럼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μ분의 h바 제곱 d제곱 dx제곱 플러스 2분의 1 kx제곱의 부사의 x는 2 부사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화진동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문제만 풀었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는 고급 양자를 들어보시면 된다. 고급 양자의 챕터 5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급 양자 강의는 어디서 보는지 다들 아시죠? 네, 제 다 쓰러져가는 유튜브에 오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4학년 혹은 대학원 가서 배우시는 걸로 해두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결과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에너지 값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양자수 하나가 도입이 되는데요. 그 양자수를 V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V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U스럽게 생긴 모양이고 이게 이제 진동 양자수라는 것이 되고요. 이 값 V는 0, 1, 2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것은 진동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 양자수 V에 따른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봐보면은 V 플러스 2분의 1의 H 뉴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0점 에너지 V가 0일 때, 즉 진동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도 에너지가 0이 아니라 얼마죠?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h 뉴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점 에너지가 존재한다. 진동 에너지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은 진동 에너지 준위들 간의 간격을 한번 봐보시면은 V가 1일 때는 2분의 3 한유가 될 거고 V는 2일 때가 되면은 2분의 5 한유 뭐 이렇게 되겠죠. 보면은 전부 간격이 어때요? 전부 한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G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만 나타나요. 관찰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렇게 한유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회전 에너지 스펙트럼이랑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 진동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공명,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혹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올 때의 에너지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간격이 전부 hν, 하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에너지 간격이 하뉴인데, 그러면은 2파이분의 h 그리고 2파이 뉴, 이렇게 식의 모양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 어차피 2파이를 나눠주고 곱했으니까 사실 식에다가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은 h 바가 될 거고 뒤에 부분은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가 되고, 그럼 오메가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h 바는 루트 뮤분의 k,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공명, 에너지 레벨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그 분자의 환산 질량과 그 분자의 용수철 상수, 힘 상수 K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계산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는 전입 하수 뉴 틸다의 값은 얼마나 되느냐? 파수 값이 람다분의 1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퀄리티가 람다분의 hc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람다분의 1에 대한 값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양변에 hc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양변에 hc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우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2파이분의 h였으니까 약분하면은 2파이 c분의 1 곱하기 루트 뮤분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분자들, 여러가지 분자 내에 존재하는 화학 결합의 진동 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전입 하수를 쭉 계산해 봤더니 이 뉴 틸다라고 하는 값이 대략 400에서 한 3000 웨이브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더라. 그러면은 빛의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에 이 정도의 파수를 가지는 빛의 영역대의 이름은 적외선 부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을 적외선 스펙트럼, 그래서 이 적외선이 영어로 인프라레드니까 이거의 약자인 IR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고, 그러면은 파동함수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지만은 파동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겠죠. 6번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파동함수의 모양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 물리학 진짜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봐봅시다. 여기 나오는 이 V는 진동양자수죠. 그러니까 진동양자수 V에 해당하는 파동함수 psi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NV, 여기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V 루트 알파 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동양자수는 0, 1, 2와 같은 이런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NV라고 하는 것은 정규화 상수다. 정규화 상수고 실제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루트에 2의 V승에 V 팩토리아를 곱해준 값분의 파이분의 알파 4분의 1승, 요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알파라고 하는 변수는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파라고 하는 변수는 h바 제곱분의 k뮤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v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H가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해밀톤이 아니라 허마이트 다항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식의 형태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x에 대한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x제곱, x3승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뒤에 나오는 함수의 모양이 이게 이제 가우시안 함수라는 건데요.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뭐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냥 가운데 이렇게 종 모양처럼 생기고 좌우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허마이트 다항식의 모양을 조금 알면은 실제로 파동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 그려볼 수 있을 테니까요. 7번에서 허마이트 다항식의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레벨의 허마이트 다항식,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또 새로운 문자, 이거 C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이라고 정의가 되고, 첫 번째 진동 양자수를 가지는 허마이트 다항식은 C의 2배를 취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이 2차 허마이트 식에 대해서는 4C 제곱에 2를 빼준 값, 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C라고 하는 값은 루트 알파분의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규와 상수가 주어져 있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파동함수의 모양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8번 한번 써보면은 바닥 상태 파동함수를 한번 식을 써보면은 위에 좀 보면서 쓸까요? F사이 제로에 대해서 쓸 건데요. 그러면 n0, 그 다음에 허마이트 식도 0차, 그 다음에 2의 알파 x 제곱 나누기 2. 그래서 v가 들어갈 위치에다가 전부 0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정규와 상수식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v가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만 있죠.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는데 2의 0승도 1이고 0 팩토리알도 1이기 때문에 정규와 상수는 파이분의 알파를 4분의 1승 취한 값이 남게 되겠고, 허마이트 다항식을 봤을 때 0차식은 그냥 1이죠. 곱하기 1 남는 거는 이렇게만 남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저기 위에도 그렸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그러면은 첫 번째 들뜬 상태, 첫 번째 들뜬 상태에 파동 함수도 한번 써볼까요? 그럼 푸사의 V는 1의 값을 가지는 건데요. 그럼 N1, H1 거기에 2의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 대신에 1을 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2의 1승은 2고 1 팩토리알은 1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 파이분의 알파의 4분의 1승, 그리고 허마이트 폴리노미얼 1차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2죠. 근데 이 C라고 하는 부분이 루트 알파분의 X니까 루트 알파분의 X 2의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나누기 2, 뭐 요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 부분은 우리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뒤에 나오는 부분만 한번 변수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x는 어떻게 생겼나요? x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쭉 요렇게 하는 모양이고, 이 종 모양 함수는 요렇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들을 곱해 주게 되면은 여기가 일단 0 되겠고요, 그죠?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예요. 얘가 아무리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 모양의 함수가 0을 향해서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극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고요. 얘가 지금 요 원점 대칭하는 이런 모양이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푸사이 1x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화진동자와 관련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넘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터널링과 조화진동자의 파동함수. 여러분들 터널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원을 갔는데 뭐 사자가 여기 있다. 사자가 사자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자가 이 밖으로 뛰쳐나올까 하는 걱정은 크게 안 하죠. 왜냐하면 사자가 이렇게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뛰어넘어서 나한테 나올 수는 없죠.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쑥 통과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터널처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터널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높은 벽도 뚫어버리는 확률이 있다,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조화진동자 이야기하다가 이런 부분이 왜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조화진동자의 파동함수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식을 보시면은 Vx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우리가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 푸사이 0x를 그려보면은 아까 전에 종 모양이라고 그랬죠? 약간 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파동함수를 제곱을 하면은 그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좀 더 샤프해질 거예요. 좀 제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뉴턴 세계에서 고전적인 조화진동자 용수철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용수철을 어떤 지점에서 잡아당기면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쭉 잡아당겨 가지고 여기까지 했다고 쳐볼게요. 변이를 x만큼 주었다 그러면은 이 용수철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반대쪽에 마이너스 x까지 돌아갔다가, 그죠? 여기까지 돌아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를 따라서. 그 과정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변하는 것에 반해서, 그죠? 이 모양 그대로 따라가겠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반해서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운동 에너지는 양 끝단에서 0이고 가운데에서 제일 빠른 요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전 세계로 묘사한 조화진동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주어준 변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양자진동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포텐셜 에너지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부분에서 발견될 확률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포텐셜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쳐볼게요. 이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 이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는 읽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준 포텐셜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을 써보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끝 지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고 운동 에너지는 하나도 없죠. 그죠? 여기 끝에서는 멈춰 있으니까 이건데, 그럼 V 프라임 더하기 KE 프라임이에요. 여기서 프라임은 여기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KE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V max 빼기 V 프라임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V 프라임의 값이 여기 V max 값보다 더 크죠. 이 값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세계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조화진동자에서 이 고전역학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 터널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제 노트랑 제 설명을 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조화진동자가 고전적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용수철이 늘어나서 한계가 되는 지점, 혹은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고전적 반환점이라고 이야기하고 XTP라고 할게요. TP는 터닝 포인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제 노트에서는 모든 에너지의 모든 형태가 토탈이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져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이 x는 XTP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ET가 되고 2분의 1 k XT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TP라고 하는 지점은 단순하게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분의 에너지의 2배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렸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은, 그래서 여기를 XTP라고 해볼게요. XTP라고 하면은 그 값이 K분의 2이다.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XTP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진동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양자적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는 이거 뚫고 더 지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 하면은 조화 진동자의 파동 함수가
제곱을 취한, 그러니까 좋아진 동자가 발견될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영역은 이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XTP의 바깥쪽. 그래서 적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 하면 XTP부터 X가 무한대로 이 끝까지 쭉 가보자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좀 디테일한 계산은 좀 복잡해요. 근데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적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할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에다가 루트 알파를 곱한 변수를 y라고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우리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h바 제곱에 k뮤에다가 루트를 씌운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 변화량을 취해보면은 알파의 dx 뭐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모든 x로 주어져 있는 거를 지금 y로 바꿔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바꿔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y로 표현된 터닝 포인트의 경우에는 그냥 xtp 이렇게 되겠죠. xtp의 루트 알파를 곱해준 값이에요. 근데 xtp의 값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xtp의 경우에는 루트 k분의 2e v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로 써주게 되면은 k분의 2에다가 v 플러스 2분의 1에 h바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쓴 부분을 그대로 xtp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알파 곱하기 저게 되니까 전체가 k분의 2알파 v 플러스 2분의 1에 h바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h바라고 하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은 h바분의 루트 뮤분의 k가 되니까 여기 또 오메가가 어떻게 주어져요? 오메가가 루트 뮤분의 k로 주어지죠. 그래가지고 루트 뮤 약분되고 h바 약분되고 그 다음에 루트 k 하면 k가 되는데 그게 또 분모에 있는 k랑 약분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 약분돼 버려요. 다 약분돼 버리고 남는 게 뭐냐 하면은 2 곱하기 v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닥 상태의 좋아진 동자 파동함수가 그 고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범위에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ytp라고 하는 값이 결국에는 얼마예요? 여기 그냥 0 넣었기 때문에 그냥 1로 바뀌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거는 지금 x에 대해서 좋아진 동자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y는 루트 알파 x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y에 대해서 나타내보면 상수는 일단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그냥 2에 마이너스 y제곱 나누기 2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던 확률식 있죠. 요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요거를 차라리 밑에 써봅시다. xtp에서 무한대까지 부사의 v는 0 이거를 다 확률을 다 더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xtp가 ytp로 바뀌었는데 ytp는 1에 해당하죠. 1에서 무한대까지를 하는데 v는 0을 dy를 하는데
또 여기서도 보시면은 dx를 dy로 바꿀 때 요런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dx는 루트 알파분의 1의 dy죠. 그래서 여기 사실 루트 알파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어야 된다. 좀 새로 쓸까요? 루트 알파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의 부분들을 직접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 보면은 루트 알파분의 1에 1에서 무한대까지 하는데 파이분의 알파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y제곱 나누기 2 이 전체의 제곱이니까 전체의 제곱 dy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1에서 무한대 알파분의 이게 결국에는 4분의 1승을 제곱하면은 2분의 1승 되니까 그게 결국 루트죠. 루트 파이분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수를 분수 지수지만 제곱을 한다는 거는 곱하기 2를 한다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y제곱 dy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알파분의 1 알파 루트 알파 약분되고 남는 식의 모양은 루트 파이분의 1 1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y제곱 dy 요거를 적분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좀 막막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수학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에러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1 마이너스 루트 파이분의 2 g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y제곱 dy 이런 식으로 정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g 값에 따라서 에러 펑션의 값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 계산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이 좋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요 값이 다행스럽게 요 에러 펑션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g 값을 1로 두게 되면은 1로 두게 한번 더 볼게요. 1로 두게 되면은 이 에러 펑션의 값이 0.84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러 펑션 1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식의 형태로 써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파이분의 2에 1에서 무한대 2의 마이너스 y제곱 dy죠. 그죠? 이게 0.8427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에다가 요 루트 파이분의 1도 있네요. 요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흡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1 마이너스 2p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 노란색 부분을 그냥 p라고 뭉뚱그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쉽죠. 이제는 p 값 계산하는 게 2분의 1 마이너스 0.8427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0.079라는 뭐 대략 0.08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한 것은 좋아진 동자에서 요 xtp 한쪽으로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똑같은 확률로 마이너스 xtp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을 테니까 실제로는 이 확률의 2배인 0.16이 되겠습니다. 즉 대략 16%의 확률로 고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좋아진 동자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적인 좋아진 동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양자역학적 좋아진 동자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준위가 흡수하는 적외선, 그리고 그 적외선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